제가 한 10년 전, 한 2, 3년 전부터 제가 이제 상속하고 자산관리에 관련돼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이 상속에 대해서 또 트러스트에 대해서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좀 생소했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회계사님하고 저희 또 금융 또 자산관리 팀하고는 고객님들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세금을 최대한 절세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트러스트의 그를 통해서 자산관리하는 게 굉장히 이점이 있다는 게 여러분들도 조금씩 이제 경험을 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텍스를 디퍼링을 할 수 있는 그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유고시에는 한번 이 자산을 한번 이제 털어내야 되거든요. 아까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유고시에는 이제 뭐 이 그동안 누적돼 있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한번 내시고 난 다음에 상속인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트러스트 안에서는 21년에 한 번씩 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21년 동안은 굉장한 세금을 디퍼링 시키면서 자산을 더 그만큼 더 키워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산관리 이 웰스 플래닝을 하면서 여러 이제 그런 툴 중에 하나로 좀 활용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만든 그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부분은 이 전략적인 투자. 투자도 여러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S&P 500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최근에는 또 금과 은이 굉장히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뭐 투자 상품은 굉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여러 이제 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게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맞는지는 선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이게 가장 잘 맞는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는 그런 웰스 플래닝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목표를 기반으로 전략적인 투자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은퇴자의 경우 65세가 되면은 이제 정부 펜션을 받으시잖아요. 펜션이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소득원과 어떻게 복합적으로 세금이 이루어지는지, 인컴 플랜은 어떻게 잡아야지 세금을 미니마이즈 시키고 최소한의 세금을 내면서 또 인컴대로 받을 수가 있는지, 이런 또 전략들이 좀 필요하고요. 뭐 신탁에 대해서는 회계사님께서 워낙 또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애덤만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이제 재무설계가 왜 필요한지,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손실이 난다던가 아니면 좀 투자를 잘못했다던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시겠죠. 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이 웰스 플래닝을 잘 하면서 중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속자산이 잘 지켜지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또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고, 또 대체 투자, 이게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데, 이 대체 투자도 아마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연기금들이 CPP 여러분들 뭐 다 가입하고 계시지만 캐나다 펜션 플랜, 국민연금이죠. 한국말로 따지면. 이 국민연금, 이 CPP에서는 이 대체 투자의 포션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늘려왔었어요. 근데 개인 고객들이 이 대체 투자 상품에 접촉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적인, 아니면 이제 또 플랫폼이 많이 좀 약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대체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웰스 플래닝에서는 크게 이제 4가지 축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 어느 시점이 되면은, 지금 현재 은퇴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은퇴를 하셔서 이제 좀 여유롭게 삶을 이제 즐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실 텐데, 그때 이제 발생되는 이제 리타이먼트 은퇴 인컴 관리를 어떻게 잘 하실 수 있는지, 정부 펜션, 그 다음에 또 현재 캐시플로우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면서 이런 플래닝을 좀 잘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텍스 플래닝, 물론 회계사님 계시지만 세금을 저희는 미니마이징 해드리는 역할이에요. 그 회계사님께 파일링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에 발생된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또 만약에 이제 12월쯤 돼서 금융소득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 한번 올해에 좀 살짝 좀 리얼라이즈 시켜가지고 세금 보고 하고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런 것들을 같이 리뷰를 해주면서 역할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역할을 하고, 또 법인이 있다면 법인의 역할을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투자 상품을 잘 고르셔서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플래닝 해드리고, 또 SK 플래닝도 굉장히 중요하죠. 많이 이제 쓰시고 잘 즐기시고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상속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떻게 상속 자산이 보호가 되고
잘 커나가고 또 세금은 또 상속세는 또 아낄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플래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고객분들 중에 이제 두 부부가 계신데 제가 이제 가명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조금 인포메이션은 좀 제가 수정을 했지만 이 홍길동 김희석 이제 부모님이신데 이분들은 61년생이에요. 61년생이고 이제 은퇴를 하셨고 이분들은 이제 은퇴 이후에 이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그래서 현금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세율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또 자산이 소진되지 않고 자산이 줄지 않고 이 자산이 쓸 거는 쓰시면서 자산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자녀 2명에게 상속자산이 잘 이전될 수 있는 계획을 해나가는 게 전반적인 이제 웰스 플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61년생이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고 캐나다 거주는 2001년에 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25년 정도 거주를 하셨습니다. 따님이 계시고 기혼했고 또 손녀가 2명 있습니다. 또 아드님이 33살 미혼이십니다. 모두 캐나다에 거주합니다. 이분들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은퇴 인컴이에요. 은퇴 인컴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생애 전반에 걸친 세금을 좀 최소화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자산이 잘 이전되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 현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자산이 지금 거주하는 주택이 한 2.5밀리언짜리가 현재 거주하신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용으로 해놓으신 1밀리언짜리 콘도가 하나 있어요. 몰기지는 다 없습니다. 또 두 분이 이제 사모님은 약사셨고 또 이제 사장님은 또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자산을 차곡차곡 잘 읽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왔고 또 전체 부동산 자산은 한 3.5밀리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현황을 보면 우리 홍길동님은 RRSP가 한 40만 불 정도 현재 있으시고 김민숙님 사모님 같은 경우는 30만 불 정도 RRSP 있어요. 또 TFSA는 지금 한 10만 불 정도 지금 현재 이제 TFSA가 2026년도 올해가 10만 9천 불까지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TFS 한 10만 불 정도 갖고 있고 두 분의 이제 조인트 비등록 계좌, 증권 계좌가 80만 불 정도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현황을 보면은 금융자산이 약 한 170만 불 정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이 한 520만 불 정도 있는데 이 자산 구조가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한국 분들은 이제 부동산을 워낙 좋아하시지만 그래도 금융과 부동산이 한 3분의 2와 3분의 1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쁜 이런 자산 구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나리오의 이제 핵심 포인트를 좀 요약을 하자면 말씀드렸듯이 몰개지가 없어요. 몰개지가 없어서 현금 흐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정도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인컴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TFSA를 보유하셨기 때문에 상속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TFSA는 어느 순간 이제 이분들이 95세까지 만약에 사신다라고 하면 30년이 남았잖아요. 그럼 TFSA는 계속 룸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제 TFSA는 세금 없이 또 프로베이, 유업 범인도 없이 바로 상속기능에 가기 때문에 TFSA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잘 나는 상품 위주로 TFSA 비과세 계좌죠. 또 부동산은 이제 거주 주택 한 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세금이 없잖아요.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거기서 이제 거주주택 한 채는 상속의 어떤 핵심 자산으로서 앵커 역할을 한 거고요. 또 투자 펀드 같은 경우도 인컴이 나와요. 이제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 세입자가 월 한 3,000불 정도를 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컴을 거기서 좀 조달할 수가 있고 또 금융자산은 이제 RRSP가 40만 불, 30만 불 있지만 사실 이 RRSP가 71세가 되면 리프라는 계좌가 바뀝니다. 71세가 되면 무조건 이 안에 있는 금융계좌에서 돈을 찾아오셔야 돼요. 싫든 좋든 간에. 그러면 5.몇%씩을 찾아와야 되는데 이 찾아올 때마다 이 인컴택스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현재 이분들은 은퇴를 하셨지만 CPP, OAS를 받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렌트 인컴이 있거든요. 그러면 렌트 인컴이 여러 경비를 제하더라도 프로퍼티 텍스가 있고 또 관리비가 있고 한 10,000불 정도가 빠지더라 하더라도 26,000불 정도의 임대소득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또 공적연금이 현재 이분들이 이제 CPP를 다 맥시멈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맥시멈 받으려면은 18세, 20세부터 해가지고 한 40년 넘게 연속 근무를 하셔야 맥시멈 1,500% 받을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한 60% 정도 해당이 돼서 월 한 900불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하면 한 11,000불 가까이 받고 또 두 번이 합산하면 한 22,000불 정도를 받습니다. 또 OAS는 거주 기간에 따라서 노인연금을 받거든요.
40년을 거주하셨을 경우에는 맥시멈으로 현재 2026년도 기준으로 742불 정도 받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25년을 거주하시기 때문에 한 62.5%, 또 매년 거주하는 연소보 수가 증가할 때마다 2.5%씩 늘어납니다. 거기에 플러스 물가 상승률, 이 증가돼서 맥시멈 742불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62.5%를 받기 때문에 25년 거주하셔서 월 한 460불 정도를 받아요. 두 걸 합산하면은 한 11,000불 정도 됩니다. 그럼 공적연금으로 따지면 22,000불, 11,000불 합치면 한 33,000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얼마가 필요하냐? 세전 기준 한 10,000불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인컴을 다 조사해보니 한 59,000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연 생활비 부족분이 한 61,000불이 부족해요. 61,000불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이제 전제 과정을 이렇게 해놨어요. 물가 상승률은 한 2.5%, 그리고 부동산 상승률은 한 4%, 금융자산 수익률은 한 6%. 이런 뭐 실질적인 금융수수는 이제 수익률은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한 3.5%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부동산은 이제 투자자산에서는 인컴이 나오고 실질적인 이제 캐피탈 어떤 그 어프리시에이션 밸류에는 이제 한 4% 정도를 제가 책정을 해놨고요. 기대 수명은 95세, 향후 한 30년 정도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웰스 플래닝의 그중에 이제 인컴, 이제 리타이먼트 인컴 플래닝을 한번 바라보면 금액이 한 170만 불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어찌됐든 간에 인출을 해야 돼요. 부족한 분 6만 1,000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6만 1,000불을 170만 불에 찾아오면 초기 인출을 할 때 찾아오는 퍼센테이지가 3.6% 정도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을 제하면 연 6%가 수익이 나오지만 인플레이션을 제하면 한 3.5% 정도가 실질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3.2% 찾아오나 3.5% 수익이 나나 금융자산은 거의 줄지 않고 30년 동안 쭉 갈 거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중요한 게 세금, 절세 원칙 세 가지. 비과세 계좌는 최대한 늦게,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키우고 가장 탑업을 시키면서 비과세 계좌에서는 수익을 많이 내게 하고요. RRSP가 RRIF로 71세부터는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금 구간이 좀 낮은 그런 상황이에요. 다른 인컴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RRIF 리프로 바뀌기 전에도 RRSP에서도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자산의 이제 극대화 원칙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주하는 집 하나, 그 다음에 텍스프리, 세이버, 비과세는 이 두 개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자산을 잘 관리하셔서 나중에 좀 상속을 할 때 자녀들에게 키우셔서 잘 이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는 과대 성장을 좀 방지하면서 키울 수가 있고요. 소득은 또 이제 부부가 이제 펜션 스프릿 같은 게 있어요. 인컴을 부부기 때문에 스프릿을 하면서 이렇게 좀 세금을 조금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별 은퇴 인컴 플랜이 보통 2026년 올해부터 70세까지 세금 구간을 어느 정도 조금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RRSP를 한 20에서 한 30% 세금 구간에, 세율 구간에서 찾아서 쓰시는 겁니다. 여기서 RRSP 인출을 한 4만에서 5만 불 정도를 부부합산해서 찾으시고 나머지 부족분을 비등록 계좌에 찾아서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71세부터 80세까지 차부터 10년은 말씀드렸듯이 RRIF 리프 계좌가 무조건 의무적으로 찾아야 돼요. 또 하나 또 민감한 게 뭐냐면 이 노인연금이에요. 노인연금은 이제 크로백이라고 해서 9만 5천에서 15만 7천 불 사이에 이 차등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차감이 됩니다. 연 15만 7천 불이 넘어가 버리면 그 노인연금을 못 받아요. 고소득 노인들은 노인연금도 캐나다 거주를 40년 하셨지만도 이거를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텍스 플래닝을 잘 하시면서 인컴 플랜도 하시는 게 좋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생활비를 쓰시고 나서 조금 남는 게 있으면 TFSA에 넣으시고 또 비등록 계좌에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뭐 한 향후 15년 후반기죠. 상속 설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80세에서 95세까지는 또 장수 요즘에는 의학이 워낙 발달이 돼서 오랫동안 이제 뭐 사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장수 리스크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상속세를 최소화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후부터는 이제 트러스트에다가 자산을 개인 명의 자산을 트러스트로 넘길 때 세금을 안 내고 이렇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또 상속 플랜도 하나의 이제 고려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은 이제 공적연금, 임대소득, 리프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하시면 또 이제 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이 되시면 이제 세입자 관리하시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인컴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매각을 하고 금융자산으로 좀 전환을 하는 또 검토
검토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생전 증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또 자녀나 이제 손주들이 뭐 집을 살 때 그 다운 페이먼트로 좀 도움을 주셔도 되고요. 30년 이제 시나리오를 짰는데 이 단순화시키자면 이제 이분들은 명목 기준으로 30년 후에는 부동산 가치가 한 800만 불이 좀 넘게 될 거고요. 투자 펀드는 한 320만 불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대입해 보면 뭐 금융자산은 한 340만 불 정도 되고요. 종합회가 1,500만 불 정도가 되는데 현재 가치 환산해 보면 한 700만 불 정도. 지금 현재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전체 자산이 520만 불이는데 현재 환율 가치로 따져도 그래도 자산이 좀 늘어나 있는 그런 구조겠죠. 그만큼 세금을 이제 한 달에 1,000불, 1년에 한 10,000불씩만 아끼더라도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 자산은 총 3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10,000불만 아껴도 30만 불.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많이 늘어나 있겠죠. 30년의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밀리언 가까이 또 상속 자산을 더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보험 같은 게 조금 어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생명보험이라는 게. 근데 여기 캐나디언들은 이 생명보험을 갖고 하나의 자산분으로 분류를 해줬습니다. 나중에 유고시에 발생되는 뭐 증여세, 상속세는 없지만 거기에 이제 간주, 매각, 양도세가 있거든요. 사후에 이런 세금을 옵셋하기 위해서, 세금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미리 젊을 때부터 전 금액으로 이런 세금을 아끼는 돈으로 라이프 인슈런스를 계속 구입을 하는 거예요. 월 1,000불씩, 월 1,500불씩. 그러면 라이프 인슈런스의 베네핏은 유고시에 바로 베네피셔리가 받게 돼요. 그러면 부모님의 이 발생되는 그 양도 어떤 그 세금에 대해서 옵셋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툴로 해서 상속 자산을 좀 보호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죠. 중요한 게 이제 월 10,000불을 쓰는 데 있어서 생활비는 10,000불을 계속 빼서 쓰시면서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쓰시고 또 의미 있는 또 상속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 핵심은 이제 RRSP, 리프 이 자산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세금을 잘 관리하면서 인컴을 받으시는 거. 비등록 계좌에서 비과세 계좌로 자산을 조금씩 계속 이전하시고 포트폴리오는 배당과 캐피털 게인 중심으로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원금 보장성, GIC 아니면 이자가 나오는 상품들은 100% 텍서블 인컴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서 합쳐지면서 세금에 대한 이점이 금융소득이 총 3가지가 있거든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다음 양도소득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자소득이 세금 과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금융소득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소득을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자산이 많이 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유언장 상속서에는 자녀 2명에 대해서 상속 비율을 어떻게 균등, 차등 어떻게 하실지 검토해 보시고 또 상속 플랜이라는 거는 뭐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년 이제 업데이트 하시면서 회계사님하고 저희 같은 금융자산관리 하는 이제 저희 이제 어드바이저들하고 같이 상속 플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1년, 2년 주기마다 계속 점검을 하시면서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나리오 간단하게 원투 이렇게 잡아놨는데 금방 전 제가 설명드린 시나리오 자체는 조금 여기 와 계신 분들하고 조금 상황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1 같은 경우는 이 부부도 고가의 주택이 하나 있고 예금에 100만 불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노령연금을 받으세요. 10년 정도 이제 거주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분들은 인컴이 하나도 없어요. 100만 불을 그냥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자 상품에 넣지도 않고 왜 그런 이유를 제가 여쭤보니 노령연금을 받으시면서 GIS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어떤 보조금이 있어요. 정부 보조금이 이게 한 1,000불 좀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받으시는 게 정부에서 받으시는 게 OS랑 GIS 합치면 거의 3,000불을 받아요. 이 100만 불을 은행에 GIS를 넣으면 2.5%를 받기 때문에 사실 25,000불을 받고 세금 내고 하고 나면 이거나 같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면 리턴 오브 캐피탈에서 100만 불을 넣어놨지만 투자를 했지만 100만 불에서 5%의 만약에 배당이 나오는 상품이 있어요. 5%의 배당이 나오는데 이 배당이 내 자기 자본 리턴 배당으로 해서 이 자기 자본이 다 깎이기 전까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 100만 불을 투자를 했는데 5%의 배당이 나와요. 그럼 1년에 5만 불이잖아요. 이 5만 불이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내 자본이 5만 불 20년 동안 다 100만 불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배당을 계속 받으셔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누적되어 있는 것들은 계속 그냥 캐피탈 게인으로 가는 겁니다. 원금은 유지되면서 5만 불은 인컴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세금 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인컴이 없기 때문에 GIS 저소득 노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전략이 또 필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나리오 2는 뭐 여러 부동산 자산도 있고, 뭐 법인도 있고, 회사도 있고, 뭐 금융자산도 굉장히 많고 복잡한 자산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종합적인 웰스나 어떤 그 상속 플랜을 받으시면서 패밀리 트러스가 필요한지, 이 자산들을 패밀리 트러스로 이전하면서 관리받는 게 더 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시면서 관리하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이 체리티 기부를 하는 건데, 이 체리티 넘버가 있는 그 기관에 기부를, 교회가 됐던 병원이 됐던 여러 가지 기부를 해야 텍스 크레딧을 받잖아요. 세금이 많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뭐 큰 부동산 자산을 매각했다든가 아니면 뭐 올해 발생된 세금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는 것보다 어느 기관에 기부를 하면서 세금 반이라도 크레딧을 받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목돈을 뭐 교회나 뭐 어떤 좋은 곳에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의 안에 있는 체리티 어카운트를 활용해서 똑같은 텍스 세이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중에 어찌됐든 나중에 유고시에는 자산을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유고시에 발생된 어마어마한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그만큼 상속 자산이 깎이게 되는데 상속인 자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 자산을 최대한 잘 받으시면서 이 체리티 어카운트에서 발생되는 이제 세금을 아끼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만약에 100만 불이라는 세금이 내셔야 되는데 100만 불을 홈스 패밀리 체리티 어카운트에다가 100만 불을 기증을 하면 50만 불에 대한 텍스 크레딧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만 불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이 100만 불에 대한 금융계좌를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컨트롤하는 100만 불을 내가 원하는 교회, 학교, 병원에다가 기부를 할 수 있어요. 100만 불에서 발생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럼 100만 불은 내가 컨트롤해 좋은 곳에 계속 살아있는 쓰시고, 또 만약에 유고시에는 자녀가 이 체리티 어카운트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자녀가 좋은 곳에 계속 유지를 받들어서 기부를 하면서 가족의 어떤 그 레가시를 유지를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도 있으니까 굳이 뭐 체리티 있는 기관에다가 목돈을 다 기부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가족이 컨트롤 하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니까 세금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해는 이것도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전략인 거죠. 에스테이트 플래닝은 여러 이제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잘 고민을 하신 다음에 검토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투자 이제 플래닝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갖고 있는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WPP라는 게 있고, 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알고 계시는 부동산 펀드죠. 리츠라는 게 있고, 또 몰게지 펀드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먼저 이 WPP를 소개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제라미에서 운영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다 포진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리스크 레벨이 1부터 5까지 있다면 본인에게 맞는 리스크 상황을 선택을 하셔서 중간 레벨이면 중간 WPP를 선택을 하셔서 운영을 맡기시는 건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을 뭐 주식도 하시고 뭐 채권도 하고 뭐 대체 자산도 하고, 상황이 막 금융시장은 뭐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변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CPP가 그만큼 이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어떤 이점이라는 게 이점이 있는데, 그 전략을 언제부터 세웠냐면 사실 한 5년 전부터 대체 자산을 많이 매입을 하면서 투자를 했었어요. CPP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그 국가별 공적연금들 랭킹이 나와요. 근데 CPP가 거의 3 랭킹 1부터 3위 안에 들어갑니다. 연수익률 거의 한 10% 정도를 계속 유지해 왔어요. 2025년도 1분기까지가 한 8.3% 정도. 왜냐면 2025년도 작년 한 3월, 4월 달쯤에 마켓이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잠깐 주춤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한 10년 평균이 한 8.34 정도로 조금 낮아졌는데, 보통 CPP가 수익률이 한 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포트폴리오는 밸런스드 포트폴리오. 중간 리스크는 딱 6대4였어요. 주식이 60%, 채권이 40%. 전부 다 이렇게 블루칩, 무리한 자산들 위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6대4가 보통 이제 배합이었는데, 이 공적연금이 이제 40%가 대체 자산, 40%가 주식, 20%가 채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조가 많이 지금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펜션 스타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보시면 이제 CPP가 보시면 이제 대체 자산이 거의 한 40몇%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화두가 되고 있는 자산군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라이빗 마켓이 그만큼 이제 그 각광을 받고 있고요. 프라이빗 마켓은 사실 아시다시피 사모 자산이라고 해서 사모 부동산, 사모 채권, 사모 펀드 이런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직 좀 생소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 사모 자산군에 대해서는 이미 공적연금, 기관들에서 이 자산군을 많이 포진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분산해놨기 때문에 금방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워러마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간 정도 리스크 하면은 한 주식형이 주식 쪽으로 한 60%, 채권이 한 40%인데 이거를 이제 대학을 이렇게 하는 그 설명이고요. 눈여겨볼 만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WPP 밸런스드 딱 중간 레벨 리스크거든요. 1부터 5까지 일단 한 3 정도 되는 리스크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 제가 정보 차원에서 드리는 것, 이거를 꼭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전체 이제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그만큼 어떻게 분산을 해야지만이 리스크를 줄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겟 수익률을 1년에 6%든 1년에 8%든 물가 상승률 이상만큼 나와야 되니까 자산 관리를 잘 받으시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채권, ETF, 골드, 실버 요즘에 있잖아요. 실물을 많이 매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물을 사고 팔 때 이런 발생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ETF를 가지고 실물과 유사하게 변동성을 같이 이익금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ETF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산권을 하나 형성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제가 어느 정도 해드린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다 이것들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할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무 상황을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적합해 돼 있고 이런 부분들 세금대로 또 아낄 수 있는 방안들.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회계사님한테 자문을 얻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조금 더 나으니 세금 아끼시고 자산 이쪽으로 배분을 하셔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